저도 소개받은 성실대학교의 김기원입니다. 앞서 그 홍소영 교수님께서 아니면 문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원래 이제 컴퓨터 비전 베이스로 하다가 최근 한 2년 정도 동안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키 챌린지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 제너레이션, 로봇 퍼셉션, 그리고 로봇 하드웨어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 연구실에서 이 피지컬 AI 트렌드를 맞춰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저 앞서 좀 소개 좀 해주셨지만 조금 더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08번에 이제 그 학사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 학부 끝나고 나서 저는 뭐 ROTC라는 군대 제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전기전종학부로 전공을 했지만 이건 약간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때는 저의 약간 전체 연구 모티베이션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요 리얼 투 심 커넥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인간이 이 뇌파 아니면은 뇌파겠죠. 뇌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에 자기의 가상 캐릭터를 움직이는 이런 그 기기를 개발하고 싶다. 이런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이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부 때 여러 뭐 인턴들도 해보고 뭐좀 메인지과학과에서 연구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 인생에는 이런 그 매트릭스 같은 이 커넥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약간 방황의 시기를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경영이라고 하는 MOT 그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전공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군대를 ROTC 제도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열심히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2016년도까지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알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이 당직 서다가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바꾸는 걸 보고 이거는 AI 전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다시 전기전자공학부에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박사과정 동안에는 이 퀄컴이랑 엔비디아 이 자율주행 팀에서 좀 인턴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랑 산학협력 과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이 산학자랑생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이 바로 숭실대학교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 3년 차 이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넘어와서는 저는 이 리얼 투심 커넥터를 만들고 싶었지만 이제 이 리얼리스틱 시뮬레이션 아니면 이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하는 거 아니면 이제 AI 로봇 만드는 거 이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아직 제가 이제 리얼 투심 커넥터의 꿈을 못 버려가지고 연구실에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미지 가지고 로봇 조작하는 거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저의 이제 전체적인 리서치 골은 제너럴 펄포스한 아니면 태스크 스페시픽한 어떤 인텔리전트를 로봇으로 만드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로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 어떻게 테스크에 좀 더 스페시픽한 그 로봇 에이전트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시뮬레이션에서 또 이제 그 학습을 해가지고 이 어떻게 시뮬레이션에서 로봇을 잘 학습할 것이냐 그리고 이 커스텀 로봇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런 그 로봇 에이전트들을 좀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원 과정 동안에는 이제 완전 컴퓨터 비전 연구들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 그중에서 이미지 비디오 레스토레이션 테스트를 많이 수행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미 딥러닝이 알파 AI가 뜬 이후에 대학원에 들어갔다 보니까 그때의 큰 리서치 퀘스천은 어떻게 해야 좀 더 캐패시티가 큰, 뭐 파라미터가 큰, 아니면 뭐 이런 리프레젠테이션 파워가 큰 이 좋은 이런 모델들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리서치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테스트가 네트워크의 성능을 비교하기 좋은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이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을 잡고 실제 리서치 주제는 이 딥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들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할 것이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의 하위 테스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이런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모델에 맞게 좀 인핸스하는 이런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초창기에 좀 트렌디하게 좀 잘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이테이션이 이게 한 9,000회인가 뭐 이상 되는 이 논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임이라고 하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어떻게 비디오 레스토레이션에 적용할 것이냐.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테스트에 적용을 했는데 이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은 그 슬로우 모션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디오 촬영을 한 상태에서 비디오의 중간 프레임을 생성해서 좀 더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그 테스트도 수행을 했었고요. 거기서 저희는 이제 그 채널 어텐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당시에 또 유행하던 게 그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좀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키텍처를 어떻게 자동화해서 찾을 것이냐 이런 연구들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이 수행해야 되는 테스트가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슈퍼 레졸루션도 말씀드렸고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멀티 테스트 레스토레이션의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어떻게 어댑티브하게 찾을 것이냐 뭐 이런 연구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콜라보하면서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인핸스먼트 또는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연구를 하면서 그걸 이제 IS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ISP가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의 줄임말인데 그 이런 ISP 원래 이제 룰 베이스로 뭐 사용하고 있는 ISP를 이제 딥러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연구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챌린지에서 좀 수상도 하고 뭐 그 상도 좀 받고 그리고 뭐 사이테이션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이제 또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 이 학교 오고 나서는 조금 그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거는 트랜스포머가 거의 재패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도 이제 좀 테스트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좀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좀 사실 좀 이 젠슨왕이 이번에 처음 사용한, 올해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인바디드 AI라는 용어로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 인바디드 AI에 이게 인베디드 AI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인베디드 AI라는 이제 다른 개념이고, 요거는 인바디드 AI는 그 로봇에 적용해가지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해주는 AI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제 로보틱스 쪽이 되는 거고, 이 AI에 좀 더 포커스를 하면은 이바디드 AI가 되고,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연구 분야가 구분돼서 연구가 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게 좀 그냥 합쳐져가지고 많이 연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바디드 AI는 이 어떤 버추얼 월드나 아니면 리얼 월드의 그 상황을 퍼셉션 해가지고 그래서 AI가 아니면 에이전트가 이 뭔가 판단을 해서 액션을 해주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로 보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오실 텐데요. 지금 이제 왼쪽과 오른쪽 모두 그 인바디드 AI를 탑재한 로봇이 어떤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왼쪽은 이 청소를 하는 로봇이고요. 이게 청소를 할 때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이 쓰레기들을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얘가 이제 쳐가지고 이제 쓰레기가 움직이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계속 인식하면서 다 이제 주워 담아야 되는 이런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빨래 개는 수건 개는 로봇인데, 이 수건 이런 옷을 개는 것도 인바디드 AI에서 되게 어려운 테스트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천이 계속 뒷구멍을하게 물체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상황을 인지하면서 어떻게 접어야 될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처음에 이런 두 가지 AI 테스트로 들어갈 때 이제 뭐가 좀 중요한 이슈냐 좀 찾아보다가 저희는 이제 데이터 이슈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희는 이제 딥러닝 AI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로 이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로봇용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엄청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 이제 보시는 게 텔레오퍼레이션 장비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휴먼이 이런 VR 기기를 쓴 다음에 어떤 조작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아니면 이렇게 실제 그 로봇을 뒤에서 어떤 컨트롤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실제 뭔가 액션을 하면서 사람이 액션을 하면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은 이제 동영상인데 이게 이제 그 팔을 써는 로봇이거든요. 팔을 써는 로봇이 열심히 팔을 썰고 있고,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뒤쪽에 사람이 저렇게
그 손잡이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조정해주는 이런 데이터 컬렉션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이게 그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모으기가 진짜 약간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파 같은 경우도 이 제로비 파 세팅하고 치우고 막 이런 그 장비도 많이 들고 사람의 노력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좀 거의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모으기에는 좀 불가능하다 이 정도 수준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새 각광받는 테스트 중 하나가 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가지고 저런 데이터 수집 과정을 대체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파 써는 것만 해도 이게 그 일단 파를 굳이 사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엄청 그 데이터 수집에 그 쉬운 요소, 접근하기 쉬운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 이러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아직도 좀 데이터 수집하기 어려운 게 지금 이 동영상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그 로봇의 요 제일 끝부분을 엔드 이펙터라고 부르거든요. 이 엔드 이펙터를 그 사람이 마우스든지 키보드든지로 계속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 물체는 안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 리얼 월드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것보다는 한 100배 정도의 코스트 세이빙이 된다라고 이제 그 보통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데이터 수집에 리미테이션이 많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 이런 인바디드 AI 쪽에 분야에 접근하게 되면서, 저도 제 이제 대학원생 때도 이 처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내주비얼레터 그 결성한 거, 그게 이제 제 석사 첫 파티에, 아니, 첫 연차에 이제 챌린지로 나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새로운 분야 도전할 때는 챌린지로 해보는 게 되게 좋다라고는 이제 경험이 좀 있어서 대학생들이랑 같이 챌린지를 좀 나가게 됐고요. 그게 이제 아놀드 챌린지라고 하는 그 CPR 워크샵, 인바디드 AI 워크샵에서 주최하는 챌린지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크게 8개의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컵에 있는, 컵에 물을 따라라, 아니면은 뭐 컵을 들어 올려라, 아니면 뭐 캐비넷을 열어라, 뭐 이런 이제 테스트들을 8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봤는데, 하나는 이제 노블 오브젝트랑 신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트레이닝 때 보지 않은 오브젝트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환경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 거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방에서도 하고, 아니면 뭐 주방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신이 달라지는 거를 신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트레이닝 때 안 본 거를 테스트 때 여러 오브젝트랑 신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즈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과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컨티뉴어스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컨티뉴어스 스테이트는 저희가 원래 그 물체를 물컵을 들어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컨티뉴어스한 어떤 조건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cm 들어라, 20cm 들어라, 30cm 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트들을 좀 컨티뉴어스한 이 명령어를 추가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물컵 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아니면 캐비넷을 여는 것 같은 경우는 캐비넷을 뭐 10% 열어라, 20% 열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를 또 쪼개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이 오브젝트나 신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일반적으로는 다 하는 건데, 이런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게 여기서는 좀 새롭고 좀 어려운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로 좀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물체를 들어라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로봇팔이 요 병을 잡고 이제 들어 올리는데, 여기서 10cm, 20cm, 30cm 이렇게 차이가 나게 들어 올리는 거고요. 이 캐비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열려있는 캐비넷을 뭐 50% 닫아라라고 하면 이 로봇팔이 가가지고 이제 50% 이렇게 닫아주는 거. 이것도 이제 이 캐비넷 종류도 이제 다양한데 뭐 이런 종류의 캐비넷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닫이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캐비넷 여는 이 방법 캐비넷 종류가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 오브젝트들과 테스트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 좀 해보다가 그러다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래가 이제 그 해당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 샘플로 표현해가지고 이 3차원 좌표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 포인트를 찍어본 건데요. 여기 조금 보기 어렵긴 한데 이 주황색이랑 노란색이 물체가 위치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데이터 포인트들이 한 이렇게 네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냥 3D 스페이스 안에 요한 네 개의 영역들의 이 물체의 시작 위치가 이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물체의 시작 위치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초록색 점들은 이 엔드 스테이트에서의 물체의 위치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록색이 이제 여기 한 지면에서부터 한 10cm 정도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한 두 배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한 세 배 떨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물체는 10cm 들어라, 20cm 들어라, 30cm 들어라에 대한 이제 엔드 스테이트의 물체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데이터가 스파스하다. 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 학습해가지고 어떻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저희, 네. 질문 있는데요.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접근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로봇 쪽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는지가 좀 감이 안 잡혀가고 아, 싶은데. 네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로봇 학습한다 하면 다 RL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 RL 기반으로 하는 거는 그 어떤 폴만 하나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폴에 맞춰서 로봇이 알아서 이렇게 뭐 움직임 잘 한 다음에 뭘 달성하는, 리워드를 뭐 맥시마이즈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요새 그렇게 RL 쪽으로 하는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쪽 최근에 이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로 하는 애들은 그 RL 베이스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로봇 조작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원래 컴퓨터 비전 쪽에서 하던 거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입력 데이터는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출력 데이터는 이런 액션 데이터가 됩니다. 제가 요거는 그냥 위치 좌표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엔드 이펙터의 위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 입력 이미지로 요 왼쪽 첫 번째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 물체를 잡으려면 이 엔드 이펙터가 이 병의 밑부분에 가야겠구나. 라는 걸로 이 물병의 위치 좌표를 잡아주는 겁니다.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엔드 이펙터가 여기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게 된 다음에는 그냥 이제 액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건 그리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리퍼가 닫히느냐 열리느냐, 이렇게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차원 좌표로 그 XYZ축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리퍼가 닫히는지 열리는지 출력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액션의 하나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잡은 상태에 잡은 상태를 입력으로 받으면 그러면 이제 올 스테이트로 생각하는 게 뭐 10cm 드는 거면 Y 좌표만 뭐 그 10만큼 위로 움직이는 이런 식의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출력하면 이제 요 시뮬레이터 상에서 이 로봇이 그 위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질문인데요. 그리퍼도 물체가 작은 경우에는 끝까지 잡아야 되고 완전히 물체가 네네. 큰 경우에는 억지로 꽉 쥐려가면은 터지거나 뭔가 붕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컨티뉴어스하게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어떤 식으로 되는지 혹시 그게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이제, 아마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를 이미 다 프레임워크를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요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그 정도의 디테일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그냥 열고 닫고라고만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게 닫으면은 그냥, 지금 저 시뮬레이터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냥 이 물체가 무한히 딱딱하다 정도의 이 데이터로 이제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쭉 잡았을 때 얘는 무한히 딱딱하니까 그냥 끝까지 잡는 거죠. 뭐 네. 이게 중간에 무슨 힘을 뭐 얼마만큼 세게 줘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 로봇 핸드에 저 로봇 팔을 디자인할 때 거기에 약간 코딩이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비전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은 후다 코딩이 미리 돼 있는 겁니다. 저희 오브젝트에 대해서 푸사 코딩 같은 게 이제 미리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액션에 대한 데이터는 그냥 열고 닫고 이 정도로만 해도 이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그 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이게 중간에 제가 저도 이 세미나를 좀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가 좀 생소해가지고
그냥 아예 뭐 그 어떤 프로세스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해 안 되시는 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저런 데이터 부족 문제를 처음에 해결하려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 포인트들을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간 스테이트를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뭐 3차원 좌표계에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야 뭐 너무 쉬우니까 그거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인스트럭션도 이제 같이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네, 여기가, 이것도 제가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요새 사용하는 인바디드 AI 에이전트들은 VLA라는 모델을 많이 씁니다. V는 이제 비전이고요. 비전이니까 이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는다는 거고, L은 랭귀지여가지고 태스크 인스트럭션을 랭귀지로 준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 A는 이제 액션이 출력으로 나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액션 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3D 공간상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이 텍스트 스테이트를 이 별도로 또 계산해가지고 텍스트로 반영을 해주겠다. 요거 이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해놓고 이런 텍스트 S%라고 되어 있는 거를 맞춰가지고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되게 사실 이게 코딩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굉장히 아이디어적으로는 간단한 아이디어였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인터폴레이션 된 데이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뭐 편하게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다양하게 할 수 있었고요. 이 정도의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정도만으로도 24년에 챌린지에서 3등을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트레이닝 디테일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이제 메인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도 챌린지를 나가면서 일단 이 로우 레벨 단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뭐 입력 출력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거여서 저희의 일단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이렇게 심플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만으로 성능이 오르는 거면 이거를 이제 생성 모델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훨씬 제너럴하게 생성을 한다면 성능이 훨씬 좋아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신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이것도 나온 지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된 부분들인데 이 인바디드 AI용 데이터를 만들려고 이 씬을 생성해주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씬이라고 함이 저희 뭐 주방에서의 이 가구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거실에서 뭐 소파나 테이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성해주는 연구고요. 이것도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생성한다는 게 컨트리뷰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걸 다 이미지로 만들면 이걸 또 3D 스페이스로 옮겨야 되고 이 로봇이랑 인터랙션 하려면 추가적인 데이터 뭐가 필요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피지컬 룰들, 피직스 룰들이 반영되어 있는 이런 시뮬레이터 상의 데이터로 생성을 하자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연구들을 사용하려고 봤을 때는 이 쟤네들은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어떤 액션 제너레이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물체에 드는 것을 하고 싶은데 이 물체가 선반 아래 있으면 이거 아예 그냥 이제 불가능한 테스트가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로봇 학습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 제너레이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사용하는 뭐 RL 베이스의 이제 이런 시뮬레이터들 같은 경우는 뭐 액션 제너레이션 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게 주변 환경이 생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 환경과 인터랙션 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저희는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이 씬도 제너레이션하고 액션도 제너레이션 하자.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다이나믹 씬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생성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환경도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체랑 로봇의 액션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생성을 해줘가지고, 로봇 학습용 데이터로 쓰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이 먼저 스태틱 씬 제너레이션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는 두 가지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이 사실 디퓨전 모델은 다른 해석 모델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노이즈에서부터 이 출력물로 먼저 이 시뮬레이터의 씬과 오브젝트 그리고 이제 로봇의 위치를 생성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의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그 오브젝트의 위치가 어떤지 오브젝트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성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걸 생성을 했을 때
문제가, 먼저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액션 데이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 인스트럭션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지를 정해주니까 그 텍스트에 맞게 로봇이 수행해야 되는 액션 데이터도 이제 같이 제너레이션 하게 하고요. 요걸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한 이유는 사실 하나의 씬에도 다양한 액션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어그멘테이션을 또 하려고 그렇게 이제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액션 어그멘테이션은 이게 똑같은 스태틱 씬에 대해서 10cm, 20cm, 30cm 이렇게 되는 다양한 이제 이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그 다이나믹 씬을 가지고 시뮬레이터의 검수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이 검수 과정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성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냥 성공한 데이터다, 실패한 데이터다, 이걸 필터링을 한번 해준 다음에 성공한 데이터들만 가지고 에이전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사실 데이터 타입이 조금 번잡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아마 질문을 좀 더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스태틱신과 로봇 액션에 필요한 데이터 이 타입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이 타겟 오브젝트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O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로봇에 관련된 거를 I라고 하고 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또 Z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룸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원래는 각각의 어, 소파가 어디에, 소파 모양은 어떻게, 테이블 위치는 어떻게, 이런 게 이제 너무 좀 다양해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그 하나하나를 다 따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 그 만들어져 있는 룸 레이아웃 데이터셋에서 그냥 샘플링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성을 하는 거고, 타겟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오브젝트의 모양이 어떤지, 오브젝트의 오리엔테이션은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액션 데이터들은 이, 여기서, P2G라고 돼 있는 게, 이 로봇 팔이, 그냥 3D 위치 좌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각도도, 어떤 각도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그 포지션에 대한 대사값, 이 대사값이라 하면은 이 처음에 생성한 로봇 베이스의 위치에서부터의 대사값도 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을 여러 단계로 움직여야 되면 이 단계별로 이 어떻게 로봇 그 대사값이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좌표랑 그 각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브리퍼 스테이트 브리퍼 스테이트는 0 아니면 1입니다. 0이면은 브리퍼가 열려 있는 거고 1이면은 브리퍼가 닫혀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 스태틱 씬 같은 경우는 이게 제너레이션 할 때 뭔가 그냥 저희가 룸 레이아웃을 그냥 이렇게 쭉 다 생성해가지고 로봇도 만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좀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로봇 베이스랑 물체 사이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기둥이 좀 잘 안 보이는데 기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로봇 팔이 닿을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이 로봇이 아예 그 어떤 베드 안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리얼리스틱하지 않은 뭐 이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요거를 또 다른 문제로는 그 중력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중력이 지금 요 생성된 게 보면 적당히 잘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시뮬레이터 상의 물체를 생성을 할 때 바로 그 지면에 딱 맞게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러 한 5c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면에 정확하게 수직하게 해서 생성을 하지 않으면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캐비넷들이 열려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그 이니셜 스테이트는 이 캐비넷 문들이 다 닫혀 있던 건데 이미 열려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게 하나는 레이아웃 샘플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수능용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이제 불러오는 형식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래야 이제 네, 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퀀타이즈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약간 뭐 91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90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중력의 영향을, 중력 때문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오리엔테이션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고 뭐 요거는 뭐 수식적인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액션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적인 그냥 디퓨전 모델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이제 출력물은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가지고 있던 액션들을 가지고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사실 학습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액션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는 그 아까 이런 신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절대적 표계를 사용해서 이제 생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그 액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레지듀얼 상대적 표계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 표계를 사용해서 학습한 이유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일한 그 씬에 대해서 이 그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어그멘테이션 하려고 상대적 표계를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씬 10개랑 액션 10개가 있으면 요거 두 개 곱해가지고 100개의 다이나믹한 씬들을 만들 수 있다. 요거 이제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베리피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생성한 이씬 데이터들을 시뮬레이터 상에서 검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성공한 것들만 가지고 실제 에이전트를 트레이닝한다. 이런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결과인데요. 혹시 교수님, 여기서도 그 가장 그 다이나믹스인 첫 번째 페이지 있잖아요. 오버롤 파이프라인 페이지 잠깐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로봇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퓨전 같은 거나 그런 걸 통해 갖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은 널리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뮬레이터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AI 모델 같은 거 기반으로 만드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시뮬레이터는 외부에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는요. 그러면은 시뮬레이터는 어떤 거가 많이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거 쓰셨는지라든지 아니면 그 대안 같은 게 뭐가 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AI 모델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뭐 파이토치나 뭐 그런 걸로 개발한 다음에 시뮬레이터에 연동하는 게 스무스한지 아니면 그게 의외로 장벽이 높은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네. 장벽이 높습니다. 좀 궁금나요? 그래서 사실 네. 이게 AI 학습은 그 음. 데이터만 세팅이 돼 있다 하면은 아마 엄청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심지어 그 데이터 디멘전도 아마 이게 다 합해가지고 뭐 한 100디멘전?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가 뭐 3D 좌표계랑 뭐 이게 각도 뭐 이런 거 해봤자 뭐 몇 천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AI 모델 자체는 학습하기가 편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출력된 이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 시뮬레이션이랑 연동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롭습니다. 이게 근데 그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다시 넘어갔는데, 저희 예전에 한 10년 전 생각해 보면 이 파이터치 텐서플로우 나오기 전에는 막 누아랑 이 매틀랩이랑 이런 걸로 막 코딩했잖아요. 이 시뮬레이터가 지금 딱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밀고 있는 게 아이작심이거든요. 그래서 요 테스트도 아이작심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아이작심 말고도 뭐 매니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여러 개의 시뮬레이터들을 통합해서 만들어주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러니까 무엇이 최종 승자가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로 밀고 있으니까 아이작심도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이작심 같은 경우도 버전에 따라 가지고 서로 그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이 지금 2024년에 이제 사용했던 그 버전 가지고 계속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저희 그걸 잘 하니까. 근데 이게 시뮬레이터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게 그 이제 버전 높은 거랑 호환도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계속 뭐 좋은 시뮬레이터 나오면 거기에 빨리 어댑테이션 해가지고 거기서 또 뭐 이게 연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뭐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시뮬레이터도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뮬레이터가 서포트하는 물리적인 특성들이 좀 제한이 많아가지고 이 그 시뮬레이터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야 되고, 이게 뭐 그래서 좀 뭐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은 어쨌든 과거보다는 로봇 하시는 쪽이 기계나 전작가에서 CS를 많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심 같은 거 아이자심이라든지 그런 거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은 그런 그 다른 프로그램 연동성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개선될 거 여지 있으셔 보이시는가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벽 같아요. 그런 게 그러신 음지가 상대적이지만 아무튼 최근에 나온 것은 조금 더 그런 게 쉬워 보이시는지라든지 그런 추세 같은 것도 개인적인 그런 의견 있으실까요?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것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은 현실 세계에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떤 데이터들이나 어떤 특성들이 더 반영돼야 된다 이런 건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거를 실제 시뮬레이터에 반영을 하려면 이 그래픽스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시뮬레이터는 결국 다 비전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대학이랑 시뮬레이션 전공하신 이 그래픽스 하시는 분들이랑 콜라보로 해가지고 아예 이제 현존하는 예를 들어 아이작심에서 서포트하지 않은 서포트할 수 없는 그런 이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이게 음, 시뮬레이터가 그냥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그래픽스 전공하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어떤 그 리서치 퀘션이 있는지는 이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한테 듣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융합해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것들 쭉 소개를 하긴 했는데, 이제 가장 그러니까 로봇 AI, 로봇을 동작하는 AI랑 관련된 거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메인 발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험 결과를 보면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 저희가 이 아놀드라고 하는 그 챌린지 나갔던 데이터, 거기에 있는 트레이닝 셋보다 저희가 생성한 데이터셋이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이 액션 패스에 대한 다양성, 아니면 뭐 템포럴한 다양성, 아니면 그리퍼의 뭐 이런 다양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더 개선이 됐다, 그 부분 개선이 됐다, 뭐 이런 얘기고요. 뭐 하나 더 좀 재밌는 거는 저희는 그래서 이 성능 비교를 이 데이터 수집 관점에서의 성능 비교를 사람이랑 했습니다. 예, 이 아놀드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사람이 어떤 태스크 하나 수행할 때 걸리는 시간이랑 성공률인데 이게 이제 태스크 하나 수행하는데 평균 1분, 그 다음에 성공률은 한 40%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물체 드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렵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게 저희가 이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가지고 시뮬레이터 상에 있는 그 로봇팔을 조작해가지고 이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에 비교해가지고 뭐 한 2.5초에 하나씩 데이터 만들고 요거는 그냥 이제 그 모델 리퍼런스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빠르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공률도 평균 한 70% 정도로 이렇게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 같은 텍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너레이션 하느냐, 요걸 본 건데요. 이제 똑같은 텍스트 인스트럭션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물체를 다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씬도 다양하게 만들고, 이렇게 생성했다. 걸로 이것도 이제 좀 재밌는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3D 좌표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랑 그 학습용으로 사용한 데이터랑 다양성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걸 이제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간색 영역이 오리지널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 영역이 생성된 데이터의 그 X축으로서의 이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 영역이 더 넓다는 거는 생성된 데이터들이 더 X좌표에서 더 넓게 다양하게 분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X축, Z축은 이 파란색이 더 넓은데 Y축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조그마한 거의 빨간색이랑 비슷한 식으로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Y축이 이제 실제 공간상에서의 높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스크 수행을 할 때 이게 지금 물컵에 물을 따르는 태스크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컵을 들어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부어줘야 되니까 이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려면 이게 Y축 같은 경우는 좀 맞춰줘야 되는 딱 맞춰줘야 되는 좌표들이 있다. 이게 태스크에 좀 유의미하게 동작하는 이 데이터들이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학습용으로 사용한 거랑 생성으로 한 거랑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한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Y축에 대한 데이터가 이 학습용 데이터 자체의 베리에이션이 좀 작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성용 데이터도 어쩔 수 없이 이 작은 분포로밖에 생성할 수 없는 이런 특성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 물컵에 물을 따르는 것 같은 태스크 같은 경우는 컵을 들어 올리는 거는 맞지만
이걸 몇 센치까지 들어올려가지고 붙는지는 사실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게 이 학습용 데이터가 다 똑같은 위치, 예를 들어 한 10cm 정도 든 다음에 물 따랐다라고 하면은 생성 데이터도 어쩔 수 없이 10cm로 생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이 추후에 학습하는 생성 모델이 더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인투이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백본 네트워크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이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느냐를 본 실험인데 백본 네트워크 4개에 대해서 저희 생성한 데이터를 추가해서 학습했을 때 대부분 이제 에버리지 애큐러시가 더 올라가는 이런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게 또 다른 이제 세미나에서는 질문으로 나온 게, 이거 성능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이제 말씀도 주셔가지고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사실 이 VNA 모델은 지금 이 연구가 좀 제대로 된 지가 몇 년 안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요 커렉트라고 쓴 모델이 24년도 정도에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모델이었거든요. 제일 괜찮은 모델이어서 이 정도 성능 나오는 거고, 이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잘 수행을 하지 못하는 뭐 이런 이제 성능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저희도 이 CPR 이게 그 CPR 25년도에 나온 건데 그럼 이제 서미션을 한 11월 정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11월 정도까지는 이 정도로 논문 쓰는 게 이제 거의 최고 성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작년부터 막 파운데이션 모델이 또 합해져가지고 저희도 이거 파운데이션 모델을 써가지고 어떤 그 성능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뭐 그 좀 더 성능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성능 케이스여서 이 물체를 이렇게 집어서 들어올리는 또 이제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캐비넷 받는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성공 케이스보다는 사실 그 실패 케이스가 좀 더 재밌는데, 이 왼쪽 같은 경우에 물체를, 요 손잡이를 잘 잡습니다. 잘 잡아가지고 이제 열려고 당기고 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미끄러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아예 가가지고 물체를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아예 손잡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 엔딩파가 붙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손잡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못 잡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한번 써가지고 성능을 확 올려보자라는 연구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연구들이 대부분 아마 24년도 즈음에 이제 나온 연구들입니다. 뭐 오픈 VNA 아니면 IP2, 파이제로 뭐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 로봇 학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데이터들을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학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 뭐 챗GPT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는 거의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한 정도로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직 로보틱 파운데이션 모델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의 스케일이 아직 좀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스케일의 데이터들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제로샷은 이제 학습돼 있는 거를 바로 이제 파라미터 바꿔가지고 바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에 수행을 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성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런 파운데이션 모델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너희가 원하는 그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파이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튜닝을 하면 성능이 좀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는 이 파인튜닝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그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학습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제너레이트된 데이터로 그 학습한 거, 이런 이제 성능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아직까지 좀 이 리서치적으로 연구가 안 된 게, 그럼 우리가 파인튜닝을 하긴 할 건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튜닝을 해야 성능이 확 좋아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적은 데이터들만으로도 이 충분한 파인튜닝 성능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좀 잘 안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이런 제너레이티드 된 데이터들 가지고 성능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리게 됐고요. 이게 이제 그 성능 비교인데 작년에 저희가 나갔던 거는 뭐 한 25%, 30%이 정도 선이라면은 이제 저희가 다 합쳐가지고 한 거는 한 50% 정도 가까이 되는 이런 이제 성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올해 CPR 똑같은 이제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하는 성능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이 로봇 AI 쪽으로 이해 학습한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요, 그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여기 뭐 오픈VL이든 알티튜드든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 이런 기반 모델들을 인퍼런스 하는 정도에는 VLM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라든지, 그리고 파인 튜닝도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VLM처럼 당연히 전체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로라 계열의 페프트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어떤 걸 많이 쓰는지,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거를 아까 파인 튜닝 같은 거 하실 때 대략적으로 GPU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게 오픈VLA가 이제 저희 챌린지에서 이제 썼던 모델인데요. 오픈VLA 같은 경우는 아예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는데 A100 8장으로 한 3, 4일인가? 뭐, 이게 좀 피저블합니다. 한 6일이었나? 뭐, 이렇게 뭐, 한두 주 이내에 그냥 학습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파인튜닝 모델도, A100 한두 개 정도 가지고 한 하루 정도? 뭐, 이 정도 학습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A100 한두 개란 건 풀 파인 튜닝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모델 파라미터를요? 네네네네. 아, 그, 생각보다는 가볍네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근데 음. 이제 뭐, 로라라든지 뭐, 이런 테크닉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것도 이제 파인튜닝 할 때, 실제로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네, 안에 내부적인 또 엔지니어링이 좀 필요한 뭐, 상황이고, 그리고, 인퍼런스는 그래서 굳이 뭐, A100 아니어도, 뭐, 저희 그냥 연구실에서 쓰는 그 GPU 한 장 정도로도 인퍼런스는 다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실제 로봇에서 돌아가려면 다 이 모바일 그 상태에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정도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파인 튜닝 하실 때 생각보다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하이 레벨로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왜 그걸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 모델로만 봤을 때는 데이터가 어쨌든 있고 하면 그냥 돼야 될 것 같은데 VLM 같은 일반적인 하고 LLM과 좀 다른 어떤 속성이 있나요, 혹시요? 그게 좀 하이 레벨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테스트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음, 통상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저희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입력 랭귀지고 출력 랭귀지다. 뭐 이런 게 그냥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냥 이것저것 하면 되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입력은 이미지고 출력은 뭐 액션이긴 한데 그 액션을 뭐 스텝을 몇 개로 나누는지 아니면은 뭐 입력 데이터는 이 얘를 뭐 3D 모델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뷰포인트 하나만 넣어줄 건지 여러 개 넣어줄 건지 이런 것들이 좀 통일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데이터 스케일이 계속 커지다 보면은 그냥 아예 뭐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데이터 셋들마다 이제 제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아직 좀 챌린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고 네, 그럼 혹시 다른 질문도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에 이 다음 연구는 이제 제가 원래 대학원 때 하던 거를 좀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한 건데 이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좀 인바디드 AI랑 엮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카메라의 퍼셉션 능력을 로버스트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저희 연구 이제 진행할 때는 그냥 카메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그라데이션 중에서 좀 일상이랑 가까운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이제 렌즈에 얼룩이 묻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문 묻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요새 스마트폰이 방수도 잘 돼가지고 이 수영장 같은 데도 뭐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근데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물이 막 묻는다든지 막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 카메라가 거의 뭐 제대로 인식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아예 레스토레이션 데이터셋도 없고 아예 연구가 거의 진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논문을 쓰고 나서 이제 안 거긴 한데 이러한 이 렌즈 컨테미네이션에 관련된 연구들을 자율주행 쪽 회사들에서 아주 관심을 많아 합니다. 저희 뭐 포르쉐나 아니면 LG의 이런 전장하는 쪽 이런 쪽에서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실제 자율주행 차를 돌릴 때도 이 비가 와가지고 거기 이 카메라 앞에 이제 뭐 다 뭐 얼룩이 묻는다든지 빗물이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다른 오염들 뭐 진흙이 묻는다든지 이런 게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고 이들도 이쪽 연구를 하고 싶은데 선행 연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 렌즈, 얼룩, 카메라 얼룩 문제를 다루는, 어, 완전 최초는 아니지만 좀 제대로 라지 스케일로 다루는 거의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게 이제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로봇들에서도 다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초창기 초기 연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셋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소프트 모델들이 이 문제를 잘 못 푼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지문이 묻어가지고 요 씬들이 이렇게 얼룩이 좀 번지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은 이렇게 라이트들이 이렇게 다 보여야 되는데 이게 얼룩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번지게 되고요. 요거 가지고 최근에 있는 소파 모델들 돌려보면은 이 소파 모델들도 잘 해결을 못하는 이런 이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소파 모델들 같은 경우는 파인튜닝까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파인튜닝까지 이제 한 결과들인데도 잘 안 되는 거고 이 오토 VIR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클린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또 해가지고 그냥 저희 텍스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성 모델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서도 이제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소파 레스토레이션 모델들이 다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현재 있는 데이터 셋들은 아직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이제 사실 다뭐 아실 수 있을 텐데 말씀드린 거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리얼씬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드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스크래치 같은 걸 나오면은 이거 뭐 데이터 한 장 찍자고 렌즈를 부시면서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간단하게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촬영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벌기 필름을 씌우자. 필름에다가 얼룩을 붙이고 스크래치를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실제 렌즈에 오염이 된 거랑 유사하게 이제 반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필름을 오염시켜가지고 디지털 이미지를 찍어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슈퍼바이즈 러닝을 위한, 여기도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위한 데이터셋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이 클린한 이미지랑, 그다음에 이런 디그라데이드 된 이미지랑, 이게 이미지가 페어로 있어야 됩니다. 페어로 있다는 말은 픽셀 와이즈로 이 얼라인이 맞는 이런 이미지가 필요한데, 요거를 보통은 어떻게 찍냐면, 빔 스플리터 가지고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 영상을 받아들이면 빔 스플리터가 이 쪼개가지고 하나는 렌즈 오염이 돼 있는 거고 하나는 오염이 안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드는데 요번에는 조금 이 데이터 촬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빔 스플리터 자체도 좀 얼라인이 잘 안 맞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는 저 데이터 촬영 셋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카메라에다가 이게 삼각대는 제외했는데 삼각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홀더 요거는 이제 기성품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필름 홀더를 제작해가지고 요 앞에 이제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필름을 오염시킨 다음에 이 필름만 갈아 끼면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필름 종류는 이렇게 6개로 해가지고 오염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핑거프린트, 뭐 워터, 스크래치, 더스트 이런 거 이제 넣어놓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믹스로 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요걸 이제 매신마다 저런 패턴들을 바꿔가면서 간단하게 클린으로 찍고 그다음에 뭐 핑거프린트로 찍고 워터로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페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 오리지널은 이 필름도 없는 거고 필름을 띄워준 게 클린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에 여러 가지 패턴들을 바꿔가지고 찍었고요. 보시면은 이런 빛 같은 게 빛이 이 종류마다 필름의 종류마다 살짝씩 번지는 패턴이 달라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게 이제 스페셜리하게도 다르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 빛은 번지는데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이 더스트가 좀 세게 묻으면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색깔 같은 게 이제 달라지고 뭐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굉장히 챌린징한 레스토레이션 프로블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 낮이랑 밤이랑 뭐 인도어, 아웃도어, 그다음에 이런 디그라데이션의 강도들 다양하게 해가지고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네, 뭐 이지한 경우들 같은 경우는 좀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하드한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하드한 경우들도 많이 풀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리얼월드 테스트에서는 이 몇 장 못 찍지만 이제 실제로 렌즈에다가 이 지문도 붙이고 뭐 물도 뿌리고 해가지고 이게 찍은 거랑 저희가 카메라 필름 가지고 한 거랑 실제 경향성이 비슷하다 이런 것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그 데이터 너무 재밌게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이제 일단 규모가 이게 어느 정도 된다 하셨죠? 이미지 규모가. 이게 300개 씬에 대해서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씬마다 이렇게 6개 이미지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300 곱하기 6 정도의 데이터셋이라고 보죠. 그러면은 이거 촬영한 세팅하신 거 말고 일단 세팅은 된 다음에 촬영하는 데는 이런 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나요? 스케일 이런 꽤 것도. 고생을 많이 해서 찍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은 또 관심 주제 중 하나가 도메인 시프트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콜럽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오리지널과 다양한 이제 이런 약간 변형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샘 같은 걸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그라운드 트루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도메인 시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도메인 시프트 전용 DB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케일러블을 하기에 1588이 더 키우긴 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시도가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만드신 거랑 그다음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죠? 아, 그 어떤 필터 같은 것들도 있고 약간 AI 기반의 어떤 콜옵션 같은 거랑 차이가 정말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정량적인 비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그런 분석 같은 게 혹시 있으셨을까 해서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신테틱한 연구들이 또 기존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음, 물방울 같은 거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리얼, 실제 씬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반영해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리얼이랑 비교를 하려면, 리얼 데이터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니, 사실 그전에는 비교도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저희가 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걔네들 이 소스 코드도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신텍하게 만드는 게 소스 코드도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비교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후속 연구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새로 모델링 해가지고 신텍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러까지 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시간도 이제 꽤 돼가지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뭐 어떤 연구를 했는지만 소개드리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디퓨전 모델, 아니 뭐 파운데이션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이 영상 생성할 때, 어떻게 해야 좀 파인 그레인드한 이미지들을 좀 잘 생성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였고요. 기존 연구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이미지 입력이 있을 때, 얘네들을 이제 채팅한테 뭐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푸들로 바꿔주고, 뭐 아니면 다른 고양이로 바꿔주고,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종 하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매한 믹스견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푸들 10%, 뭐 아니면 뭐, 블록 뭐, 90%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 이쪽 도메인에서는 언슈퍼바이드 러닝 세팅으로 이제 찾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렉션 1, 2, 3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가 텍스트로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아무튼 뭐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그 강아지를 만들어 이렇게 이제 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런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기존 연구의 문제가 인풋 이미지가 바뀌면 생성되는 결과물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원하는 디렉션을 이미지마다 다 새로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걸 좀 해결을 하려고 이게 뭔가 하이라키칼한 어떤 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 디렉션 하나를 정해놓으면 입력 이미지가 바뀔 때 이제 출력 이미지가 이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다 입력 이미지에 맞게 바뀌는 이런 이제 결과들을 얻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시작은 그냥 이제 아예 생성 모델을 좀 이해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요런 특성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봇 데이터 생성에서 이 파인 그레인드한 그 데이터 생성을 또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요새 또 휴머노이드 시대니까 휴머노이드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만들었는데요. 휴머노이드 휴먼 키포인트에 대한 연구들도 좀 했는데요. 이게 하나는 이 스윙 모션에 야구 배팅 스윙 모션에 대한 이게 야구 배팅 스윙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모션이 빨라가지고 실제 비디오로 촬영한 것도 그 몇 프레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실제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것도 이 어노테이션이 완전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론 결과도 안 좋은데요.
근데 저희는 이러한 스포츠 동작은 이제 우리 인간들, 사람들도 이제 뭐 배팅 스윙 모션이다 하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위에처럼 생각하는 모션이 있잖아요. 이런 모션 프라이어를 사용해가지고 리파이먼트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도 뭐 그래서 해보니까 좀 잘 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그 요새 텍스트에서 3D 휴먼 모션 제너레이션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 대부분 노멀한 그냥 뉴트럴합니다. 그냥 텍스트만 잘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저희는 여기에 감정을 좀 추가해가지고 감정 표현을 잘하는 어떤 모션을 생성해 보겠다 하는 연구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되게 실제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때, 비디오로 되어 있는 사람 동작들을 휴머노이드에 적용, 어댑테이션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D 가우시안 스트레이팅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 이 3D 모델링을 할 때, 이게 그냥 그 실제 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스타일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변형해보자, 이런 식의 연구들을 했는데, 이 스타일라이제이션 자체는 뭐 데이터 오멘테이션이나 이런 정도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그냥 스타일라이즈 하게 되면은 그럼 이그 3D 지오메트리를 해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한 스타일라이제이션을 하겠다 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스타일 반영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게 그냥 실제 포토랑 너무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에 트레이드오프를 잘 찾는 연구를 하나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뭐 좀 그 퍼블리시된 저희 그 연구들이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실제로 이 로봇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뭐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 손수 제작한 휴머노이드인데요. 이게 바퀴 가지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고 이 양팔 집게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그 물병을 옮기는 것도 이 그 텔레오퍼레이션 기반 이거는 이제 미리 좀 동작을 이 코딩해 놓은 건데 이 동작을 코딩한 걸 가지고 이렇게 물병도 잘 옮길 수 있는 것도 이거 배웠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거 동영상을 옮기다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 옮겼는데 어제는 이제 텔레오퍼레이션 장비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 텔레오퍼레이션 장비를 들고 이렇게 막그 손도 움직이고 어떤 그 데이터 조작도 하면은 그걸 이제 이 센서 컴퓨터가 이 시그널을 받아들이고요. 그걸 이제 로봇에 연결을 하면 이렇게 텔레오퍼레이션도 되는 것들도 이제 달성했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이제 3D 프린터랑 3D 프린터로 이 모델들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에서 모터 주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만든 건데 얘는 이제 두바이 휴머노이드. 두바이 휴머노이드여서 근데 길이는 한 60cm 정도 이제 되고요. 60cm 정도 되는 애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물체도 이렇게 뭐 집을 수 있고 지금 텔레오퍼레이션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학생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하드웨어고 요거를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다 시뮬레이터에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하드웨어를 시뮬레이터로 옮겨가지고 시뮬레이터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럼 저 하드웨어의 특성을 이 시뮬레이터 3D SS로 만들어요. 3D SS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 아까 텔레오퍼레이션 하던 장비가 리얼 로봇도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에 있는 애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겠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심플리어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났던 그 다른 이 로봇진흥원 쪽 분께서는 저희는 이제 로봇 만드는 것부터 시뮬레이션에 올리는 거,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에서 AI 학습해가지고 리얼월드에서 테스트하는 거, 요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 그분은 이제 기업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은 우리나라에 아직 자기는 못 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최초의 뭐 그런 그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근데 이게 해외 기업에서는 사실 하는 데들도 많고 뭐 아직 챌린지 한 게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연구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 연구실은 이제 한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박사 진학하는 학생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 스튜던트가 한 10명 있고 그다음에 학부생들도 한 10명 있고요.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요 휴머노이드 같은 걸어 다니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순수 학부생들이 이제 만든 학부 4학년 친구들이 이제 만든 거고 그리고 다른 그 아까 챌린지 어워드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들도 그냥 잘 쓰고 있는 이제 좀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앞으로는 이제 뭐 말씀드렸던 리얼 투심, 심투 리얼 파이프라인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 이걸 어떻게 잘 어댑테이션 할 것이냐 이것도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세이프 매니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도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고요. 시간이 꽤 됐는데 잘 들어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연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 학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로봇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회에서 어떤 미션을 주어지면은 그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뭐 알고리즘 개선이나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거로 주로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아까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오염된 거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해결 이런 것처럼 뭔가 스페시픽한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완전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해서 뭔가 하신 일이 있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대외비가 아닌 정도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산업에 실제 적용되는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제가 정확하게 좀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3년 된 랩이라고 하시는데 뭔가 실제 뭔가 과제처럼 실제 그러니까 성능 개선이 아니라 뭔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쪽으로 뭔가 하신 게 있으신지. 아, 지금 저도 이제 과제들,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자율주행, 쪽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셋의 연관에서는 이게 이게 자율주행 쪽 데이터셋들도 다 이제 클린한 렌즈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시뮬레이터에서 이 뭐 악천후 상황을 반영한다고 해도 실제 도로 상황에 비가 내리는 거지 렌즈에 비가 묻은 경우까지 반영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과제들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렌즈의 어떤 오리지널 상태, 클린한 상태에 해당되는 뭐 어떤 영상의 샘플 같은 것들 그런 어떤 상태가 있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얘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센서를 통해 갖고 운전자한테 노티파이를 해서 그거를 뭔가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음, 이쪽이 그냥 아예 입력 조건이 아예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그 후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비전을 전공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 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보틱스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뭐 홈쇼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갤럭시 노트 같은 게 새로 나왔을 때 이거를 쇼케이스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로봇팔에 의해 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3D 영상을 막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피지컬 AI 요소가 좀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기보다는 원하는 3D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임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해당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으신지, 그리고 그런 쪽에 해당되는 연구 같은 걸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게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케이스는 안 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그 카메라 뷰포인트에 관련된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럼 뷰포인트를 어떻게 이동시키는 게 좋은 건지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걸로 한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갤럭시 뭐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볼 수도 있지만 아예 이 KBS나 뭐 이런 방송사에서 뭐 뮤직뱅크에서 카메라 감독이 원래 하던 일들을 이 로봇이 대체하게 하는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큰 이렇게 산업적으로 사용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은 제가 요즘 보면은 KBS하고 뭐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로보틱스 기반으로 스튜디오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즘 관찰 프로그램들이 많아. 나는 솔로도 있고 뭐 네. 나는 솔로 하니까 웃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런 거를 할 때 카메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뭐랄까 게스트나 그 배우들 출연자들이 좀 뭔가 이렇게 어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뭐랄까 로보틱스 기반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쪽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를 되게 잘 촬영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하게 되면은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 촬영에 해당되는 그런 코스트도 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관심 있으세요? 네, 불러주시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빨간 병을 줍는 로봇, 피지컬 AI, 인바디드 AI 로봇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쪽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볼 때는 지금 뭐 우리가 한 10년 후에 봤을 때는 얘가 너무 진짜 이렇게 좀 예, 잘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초보적으로 보이겠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이미지 중심으로 해갖고 뭔가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도 충분히 지금의 기술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네,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 그 방향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사실 좀, 지금 이 위치만 살짝 옮기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 로봇 전체가 하는 것 중에서는 좀 쉬운, 좀 학습하기도 좀 간단하고, 비용도 좀 적게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뭐 상용화도 해볼 수 있는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학생들 지금 보면은 저희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하고 실감 미디어 공학과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과 학생들이 지금 주로 들어와 있는데 본인이 연구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뭐 피지컬 AI나 이런 쪽으로 뭐 교수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수 학생은 요즘 연구하는 쪽에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연구가 잘 돼요. 네. 그, 저 네, 김혜 김 교수님. 교수님, 저도 사실 학생들이 여기에 소프트웨어학과, 뭐 실감미디어학과 그런 소프트웨어 베이스 학생들 많다 보니까 저 한번 정리하는 느낌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 혹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지름길은 별로 없고 본인이 겪어봐야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워낙 요즘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로봇을 안 만져본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로봇을 빠르게 뭔가 좀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하는 거에 대한 좀 조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생각보다 되게 힘들다라든지 그런 걸 좀 간단하면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으신, 네, 이게 사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제가 특히 저희도 원래 그냥 코딩 처음에 하면은 논문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이 해결해야 되는 그 버그 잡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게 하드웨어에서는 더 심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 요게 이 로봇이 원래 걷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잘 걸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잘 못 걷는데 그게 이유가 지금 이 가슴 쪽에 이 뭐 배터리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이 처리 장치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걔 배치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달라져가지고 시뮬레이션이랑 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게중심이 계속 바뀌잖아요. 뭐 이게 이런 식의 하드웨어적인 해결해야 될 것들이 진짜 많은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일단 모티베이션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는 이 글로벌 경쟁을 진짜 심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드웨어는 이 연구 쪽에서도 그렇고 다 좀 약간 이 물리적인 걸 막 다루다 보니까 성능 비교도 이 소프트랑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차피 실험 세팅이 다르고 제가 만든 로봇이 다르고 해가지고 그런 게 연구적으로는 조금 더 쉽게 어떻게 보면 이좀 초반에 허들만 좀 넘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논문 쓰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요새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따라해볼 수 있을 만한 게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 이제 보고 따라서 이제 하는 거라 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만들다 보면은 이제 커스텀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있지만, 또 그렇게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요새는 그 3D 프린터가 진짜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 뭐 이 정도 때는 그 플라스틱 하나하나를 다 깎아서 만들고, 그래서 무슨 용산 가가지고 거기 그 용산에 전문가분들이 있으시대요. 이제 그분들 설계도 주면 그분들이 막 다 만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왔다던데,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3D 프린터 있어가지고 훨씬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게 그 뭐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좀 성취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시도 한번 해보면은 저희가 사실 아예 로보틱스로 넘어가기는 또 좀 다르거든요. 저도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희가 하는 것도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다지 이런 제가 아예 무슨 그 소프트 로봇 만들어가면서 뭐 아예 그 새로운 형태의 로봇 디자인하고 이런 건 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피지컬 AI 하면서 이 로봇 한번 입장에서부터 만들어 갔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그 스펙용으로도 하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네. 네, 귀엽네요. 네, 네. 더 혹시 질문? 네, 그 여기 유빈 학생 조금만 크게 얘기해 줄래요? 네, 네, 이거 들어보니까 로봇을 연구하려면 뭔가 하드웨어적인 지식이랑 소프트웨어적인 지식이 좀 상호작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레벨은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만 이제 하드웨어를 건드시고 뭐 물리를 배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뭔가 이런 어떤 뭐 VLA 같이 뭐 뭐 이미지랑 텍스트가 들어간 뭐 3D 에 대한 부분이랑 텍스트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액션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 그게 시뮬레이션에서 돼도 이게 리얼월드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 평가나 논문을 쓸 때 뭐 이 성능이 어떻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시뮬레이션 기준인지 아니면 뭐 리얼월드에서도 됐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 비전이랑 머신러닝이랑 분야가 아예 달랐잖아요. 이제 막 다 합쳐졌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로보틱스랑 컴퓨터 비전이랑 합쳐지고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게 로보틱스에서 실험하는 사람들이랑 컴퓨터 비전에서 실험하는 사람들의 아직까지 좀 어떻게 합쳐야 되는지를 그 커뮤니티가 그냥 이 논문 발전하면서 좀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이 로봇 쪽에서는 전통적으로는 무조건 리얼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가 있어야 논문으로 거의 인정해주는 식이었어요. 그럼 이 시뮬레이션으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 올해의 논문들에서는 시뮬레이션으로만 실험 결과 한 것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디펜스는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걸 많이 원하는데, 근데 이 리얼월드 테스트도 좀 추가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 제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연구 같은 경우는 이 아까 그 아놀드라고 하는 데이터셋 만든 사람들이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들면서 거기서 학습해서 그 테스트를 해보니 리얼 월드에서도 꽤 잘 됩니다라는 걸 해놨고 그 후속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뮬레이션만으로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시뮬레이션만으로도 그 논문이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그 타겟을 잡은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어드밴스드 하려다 보면 아니면 저희가 이쪽 분야는 그 아직 데이터셋도 사실 충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데이터셋 저희가 새로 만들려고도 하고 있는데 그러려다 보면 리얼월드 테스트도 당연히 해서 보여줘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도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학생. 방금 전에 질문에 이어서 되는 질문일 것 네, 같은데, 그 리얼 월드에서 이제 그 제가 구현한 모델이라든지 뭐 기술을 이제 테스트를 할 때 그 보통 시뮬레이션 같은 거에서 할 때는 이제 같은 시퀀스나 데이터셋에 대해서 A라는 모델을 쓰고 이제 아월스 모델을 썼을 때 뭐 성능이 이만큼 향상이 되었다라고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리얼 월드에서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로봇에 대해서 내가 만든 모델을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보여야 되겠지만은 제일 궁금한 건 이제 다른 모델을 썼을 때 이만큼의 성능이 비해서 저희께 잘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다른 이제 모델을 썼을 때 이제 리얼월드 로봇에서 저희 거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센서를 다른 거를 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하드웨어 부품 구현이 다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혹시 어떻게 그 성능 비교를 리얼 월드에서 해야 되는지가 네, 궁금했어요. 맞습니다. 그 아까 전 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놓쳤네요. 그래서 이게 이 소파 테이블 구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 비교 꼼꼼히 다녀야 된다. 근데 그게 그 로보틱스 학회 쪽은 원천적으로 그런 꼼꼼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논문 이 리터러처 자체가 이 본인들이 실험한 거 위주로 많이 구성돼 있어요. 이제 그 내가 제안한 모델에서 제안한 모듈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그게 이제 메인이고 그리고 아예 이제 그러면 그 노벨티에 대한 거는 실험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런 그 리터러처 상에 우리가 어떤 그 장점이 있느냐, 컨트리뷰션이 있느냐를 말로 설명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비교를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도 돼서 그런 게 좀 장점이자 오히려 좀 컴퓨터 비전 학회가 너무 심하게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 이근 학생.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VLM 이런 거와 같이 지금 정의되고 있는 VLA의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대규모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정의하고 있는 VLA의 데이터 양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게 단순히 지금 연구실 단위나 뭐 기업 단위에서 충분히 VLA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인지가.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오픈 VLA라고 하는 모델이 저희가 오픈 소스로 접근 가능한 연구용 로보틱스 데이터셋을 거의 다 끌어모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A100 8대 정도로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게 뭐 연구실에서는 A100 8대가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 다른 요새 뭐 챗GPT 만들거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스케일보다는 훨씬 접근 가능한 거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도 뭐 이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걔는 자체 데이터셋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거는 막 공개는 잘 안 해줘가지고, 근데 이제 그 기업 단위에서는 스케일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근데 원천적으로는 이게 인터넷 스케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인터넷 스케일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GPU 이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한 건데, 이 로보틱스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약간만 얘기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인터넷 스케일 데이터를 가지고 로보틱스 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약간 빅 퀘스천 중 하나거든요. 이게 그럼 예를 들면, 휴먼 비디오 데이터셋을 가지고 휴머노이드를 학습 트랜스퍼 러닝을 하겠다? 이거면은 이제 인터넷 스케일, 의 비디오가 이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어댑테이션 할 것이냐? 이게 풀리면 사실, 그럼 이제 또 저희가 할 게 없어집니다. 답이 잘 됐나요? 네. 네, 교수님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김효원 교수님께 큰 박수만 드리겠습니다.